먼저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해양설비 개요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특징, 그 다음에 해양 사고 중에 발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고를 갖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대략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면 사고 원인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집착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파 같은 경우에는 사고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하고 그 대책을 제대로 강구해 가지고 옵쇼어 사고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사고 방지를 위해서 법제화되고 주기적으로 감사를 통해 갖고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면 거의 일과성에 거치기 때문에 사고가 재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안전설계 관련 규정, 그 다음에 딜리버러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시설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부 계신 분들 중에 육상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육상하고 해양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육상 기준에 대해 가지고 해양물의 특징이 어떻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거리가 멉니다. 육지에서 보통 200km 이상 떨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그쪽에 한번 가려면 헬리콥터를 타고도 거의 2시간 이상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으므로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고립무원입니다.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가면은 돌아오기가 힘드니까 보통 해양시설에 주변에 거주시설이 같이 설치가 됩니다. 일부 시설이 큰 경우에는 거주시설이 같은 플랫폼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웰헤드 플랫폼이나 주변에 콤플렉스로 설치를 해서 따로 리빙 쿼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FPSO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 에어리어 그 다음에 리빙 쿼터가 따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수송 설비가 필요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게 선박이나 헬리콥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사용하지 않는 수송 수단을 사용하다 보니까 또한 이 수송 수단으로 의해서 위험성이 또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헬기 같은 경우에는 헬기 타고 가다가 또 추락할 수도 있고 헬기가 착륙이나 이륙할 때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박을 타고 가면은 그쪽에 암벽 시설이 없습니다. 암벽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물에 가까이 대거나 아니면은 옆에 얼롱사이드로 배를 붙여서 하역을 하거나 선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딩 하는 경우에도 배에 떠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배에 붙여서 오프로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십콜리전이라는 선박 충돌 사고가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시설물은 아주 깊은 바다에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평당 단가로 치면 육상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육지 같은 경우에 띄엄띄엄 공장 설비를 스토리지 에어리어나 그 다음에 점화원이 있는 설비를 굉장히 멀리 격리해서 설치할 수가 있는데 해양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에어리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인접해가지고 리빙 쿼터나 그 다음에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그 발전기나 뭐 고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설비를 갖다가 바로 옆에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의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바로 인접한 구역에 사고가 전파돼 갖고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안에 가스나 그 유체가 누출됐을 경우에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그 중독 사고나 또 플레이모블 가스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쉽게 점화되어 가지고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가 좁다 보니까 높이나 그 옆으로 제약 조건이 많다 보니까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렵다 보니까 머티리얼 핸들링에서 일어나는 또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다음에는 해상 조건이 되겠습니다. 해상에 설치하다 보니까 해상의 파도나 강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 있다 보니까 습도, 항상 습도에 노출되어 있고 또 염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재나 그 기계류들이 부식 환경에 강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 설치하다 보니까 해수가 저 바다 수위가 일정한 게 아니고 조수의 간만한 차이나 파도에 따라 갖고 수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플로팅의 경우에는 안에 카고를 적재를 하면은 또 그 무게에 의해 갖고 배 드래프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발라스팅으로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퍼레이팅 조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펌프로 해수를 부올리는 경우에 드래프트가 달라지면 MPSH가 또 바뀌어가지고 토출 압력이 바뀝니다. 결론적으로 토출 압력이 바뀌면 시스템의 디자인 프레셔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떠가 있다 보니까 아니면 깊은 수심이 깊은 데 설치되다 보니까 위치를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부 구조물, 그 상부 구조물을 지지하는 하부 구조물이 필요하게 되습니다. 하부 구조물은 주로 그 얕은 바다에서는 자켓, 원두막으로 치면 밑에 다리빨이 되겠습니다.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유식인 경우에는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 무어링 장치나 그 다음에 텐던이나 이런 걸로 바닥에 그 파이프나 아니면 그 케이블로 묶어놔야 됩니다. 그런 추가적인 설비가 있고 또 강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그 환경적인 하중을 받기 때문에 또 그걸 견고하게 묶어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굉장히 플랫폼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외롭게 있습니다. 주변에는 파도도 많이 치고 다음에는 해양시설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해양시설물은 생산설비와 시추설비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설비는 주로 그 웰 플루이드에서 나오는 플루이드 속에는 가스나 물이나 그 다음에 기름 이런 게 섞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쁜 이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주로 분리해가지고 육지나 아니면은 그 수송 선박에 하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추 설비는 주로 해양에서 그 외를 구멍을 뚫어서 지하에 있는 가스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굴착을 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 생산 설비에는 바다 깊이에 따라 가고 설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얕은 수심에서는 그래비티 베이스드 플랫폼, 주로 하부 구조물이 그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탑사이드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켓,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트 타워, 이거는 수심이 굉장히 깊은 데까지 약 3,000피트까지
하부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탑사이드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텐션 레그 플랫폼, TLP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바다에서부터 탑사이드까지 그 케이블로 연결해 가지고 딱 묶어둡니다. 그러면은 약간씩 옆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상하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 해수 높이가 변화가 별로 없는 데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보통 일반적으로 반잠수식으로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반잠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미 서머지블. 세미 서머지블 자체는 그냥 부유식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생산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타입만 부유식으로 되어 있고 또 프로덕션도 부유식도 있고 그 다음에 FPSO나 배처럼 생긴 모양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PSO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F는 플로팅, P는 프로덕션, S는 스토리지, 그 다음에 O는 오플로딩. 그 기능이 4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스토리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헐 구조가 크고 옆에 또 리빙 쿼터 같은 걸 같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심이 제일 깊은 곳에는 스파 플랫폼이 있습니다. 스파 같은 경우에는 하부 구조물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대부분이 그 빙산처럼 물 속에 잠겨 있고 상부에 노출된 것은 극히 일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스파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오스트 한스틴 공사 같은 경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부 구조물이 굉장히 크고 아마 옵시와 시설물에서 가장 하부 구조물, 상부 구조물 합쳐서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심은 거의 10,000피트 가량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픽스드 플랫폼인데 고정식 플랫폼인데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전에는 그 연안에 기름이 많이 났기 때문에 대부분이 픽스드 플랫폼으로 다 생산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안에 있는 석유나 가스는 거의 다 빼먹고 이제 주변에 없습니다. 점차 수심이 깊은 심해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픽스드 플랫폼 구조는 주로 탑사이드와 밑에 하부 구조물인 자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보면은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쿼터 플랫폼, 사람만 거주하는 플랫폼을 별도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웰헤드 플랫폼, 웰에서 올라와 가지고 단지 간단하게 세퍼레이션만 하는 웰헤드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플랫폼, 그 다음에 파워 제너레이션, 또는 어떤 플랫폼은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조합해 가지고 2개씩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컴플라이언트 타워가 되겠습니다. 컴플라이언트 타워는 하부 구조물이 굉장히 수심이 깊은 데 설치하기 때문에 고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류나 태풍 같은 바람에 약간씩 유연성을 가지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일반적으로 그 탑사이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깊이가 약 한 3,000피트까지 심해 운용이 가능하고, 이거는 자주는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는 안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그 대구에서 하나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은 플랫폼이 여러 개 인접해가지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쿼터 플랫폼, 웰헤드 플랫폼, 그 다음 프로덕션 이런 게 다 분리돼가지고 설치되어 있고 브릿지로
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심이 굉장히 얕은 중동 지방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 수심이 깊은 데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지 않고 하부 레그나 그 자켓 위에 굉장히 좀 플랫폼 크기를 크게 해서 기능이 다양하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유식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부유식 시설물의 대표적인 게 FPSO가 되겠습니다. FPSO는 말 그대로 플로팅 프로덕션 스토리지 앤드 오플로딩 머리 글자를 따서 FPSO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기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리스크도 많습니다. 시설물이 굉장히 이제 크다 보니까 하부에는 주로 스토리지, 탱크가 있고 상부에는 프로세서, 그 다음에 유틸리티, 그 다음에 리빙 쿼터 이런 식으로 각 구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력이 좋기 때문에 층도 보통 그 탑사이드 같은 경우에 한 3층 정도로 되어 있고 하부에는 그 헐을 보호하기 위해 갖고 탑사이드 첫 층은 데크가 플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플레이트로 되어 있으면 상부에서 화재나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에 플레이트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또 하부에서 불이 났을 때도 탑사이드로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위치를 고정하는 장치는 주로 터렛은 픽스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부유식인 경우에는 조류나 바람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배처럼 이래 긴 경우에 그 좁은 방향으로 바람이나 해수에 노출되면 외력이 좀 적은데 그 다음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옆으로 된 경우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 방향이나 해류에 의해서 이래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터렛이라 합니다. 바로 터렛 안으로 그 해저 파이프가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 에어리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으로 묶어 놓는 타입이 무어링인데 무어링인 경우에는 보통 네 방향으로 체인으로 연결해서 바다에 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은 체인 한 개가 아니고 보통 보면 4개 내지 5개로 연결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플로팅인 경우에는 FPSO는 아까처럼 터렛을 통해 가지고 밑에서 웰 플루이드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선박 옆으로 라이저 포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오플로딩도 그쪽을 통해 가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다 라이저를 묶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주로 이 부분에 라이저가 설치되어 있고 트랙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안쪽에 선박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외부에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터렛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플로딩인 경우에는 오플로딩은 원유나 가스를 생산해서 그거를 하역을 해야 되는데 하역하는 거는 라이저를 통해 가지고 다시 바다 밑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셔틀 탱커가 와가지고 그쪽으로 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플로딩 하는 방법은 라이저를 통해 가지고 그 부위를 통해 가지고 셔틀 탱커에 선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탱크가 있는데 바로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셔틀 탱크는 FPSO에 바로 인접해서 정박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여기 FPSO의 주변에 오는 거는 그 육지에서 물건을 싣고 오는 스플라이 보트나 주변에서 작업하는
그런 보트만 주변에 FPSO에 대고 나머지 셔틀 탱크나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정박하면서 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PU는 주로 서머지블 타입인데 저장 설비가 없는 겁니다. 생산을 하면 바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인접한 FPSO나 FSO나 저장 설비가 있는 곳으로 바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 구조물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상부에는 FPSO인데 FPSO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설비가 간단합니다. FPSO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폭이 한 60m, 길이가 한 320m 정도 됩니다. 큰 경우에는. 그런데 FPU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해서 거의 100에서 한 150m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FSO는 생산 설비가 없습니다. 스토리지나 오프로딩은 있는데 생산 설비가 없이 주변에서 생산한 것을 가져와서 별도로 스토리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오프로딩하는 설비만 갖춰져 있습니다. 옆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생산 설비나 이런 데 연결돼 가지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보면은 2015년 8월 현재 FPS가 약 277척이 운용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PS는 플로팅 프로덕션 시스템, 말로 그냥 이걸 통칭해가지고 FPS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덕션 설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림에 그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그 현대중공업에서 골리앗 FPSO가 제작되어가지고 현장에 설치되었는데 이거는 타입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선박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그 주변 환경에 좀 덜 민감합니다.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면은 바람 방향하고 관계없이 그 단면적이 일정하기 때문에 외력에 대해서 일정하고 조류에 대해서도 노출된 면적이 적기 때문에 또 원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류에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탑사이드도 좋은 점은 전체적으로 구형이 가장 볼륨에 비해 가지고 외부에 노출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추운 지방에서 외부에 보호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아주 설비가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사고가 나면 전파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게 탑사이드가 외부하고 안쪽하고 깊이가 깊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 설치되는 FPSO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이 굉장히 춥기 때문에 여기에 대부분 바람이나 이런 데 잘 프로텍션 할 수 있도록 옆에다가 그 윈터 월을 설치를 합니다. 기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로 북해나 노르웨이 해역에는 평균 풍속이 한 8m/s 정도 됩니다. 8m/s는 굉장히 바람이 셉니다. 그런데 적도 지방에 있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풍속이 굉장히 적습니다. 바람이 거의 없습니다. 평균 풍속으로는 한 2m/s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위험성이 또 다르죠. 북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바람이 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기가 잘 됩니다. 그리고 바람 방향이 동서남북 가릴 게 없이 거의 그 윈드 로저를 보면 전 방향에서 바람이 거의 일정하게 붑니다. 그런데 적도 같은 위치에서는
바람 방향이 프리벨링 윈드가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뭐 남북으로 불면은 남북에만 제한되어 있고 동서로는 거의 바람이 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를 설정할 때도 리빙 쿼터나 이런 걸 설정할 때도 업윈드에 설치하기가 좋은데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래 다 바람 방향이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그 리빙 쿼터 같은 경우에 보통 업윈드에 설치하는데 설치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그리고 이 원통형 크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 있는 요 직경이 한 100m 정도 되고 요 밑에 하부에 바다 밑으로 깔아앉는 부분이 직경이 한 9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TLP가 있습니다. TLP는 텐션 레그 플랫폼 머리를 짧아서 TLP라고 그러는데 주로 반잠수식 세미 서머지블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조는 상부 구조물 탑사이드가 있고 밑에 하부에는 헐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바다 밑에 고정하는 텐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텐던은 주로 케이블이나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는 시베드에는 파일 같은 걸 받아가지고 심어가지고 위에 부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은 아주 고정 밑에 그 지지하는 구조물이 완전히 픽스드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상하에는 이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 그 깊이만큼 또 잠기게 되고 파도가 밑으로 내려가면 또 뜨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텐더는 인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는 약 6,000피트까지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이는 항상 맥시멈이 아니고 기술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부 구조물, 상부 구조물 합치면 해양에서 가장 큰 구조물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부에는 주로 상부 구조물을 갖다 지지도 하고 그 다음에 무브먼트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구조물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상하 이동이 거의 없고 좌우 이동도 별로 없습니다. 워낙 구조물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부에는 요 발라스트 탱크가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가능하면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는 무어링 장치로 바닥까지 연결해서 위치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수심은 보통 한 10,000피트 가량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부 구조물은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하고 있는 것은 FPSO인데 여기에 물론 그 생산 설비이긴 하지만은 요 대부분이 현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가스 생산 설비입니다. 주로 밑에는 컨덴세이터, 가스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컨덴세이터만 좀 있고 이거는 직경이 한 50m 가량 되어 있습니다. 깊이는 약 밑에 그 하부 트러스 구조까지 합치면 거의 200m 정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구조물이. 그리고 스파는 자주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여기 3사에서 지금까지 한두 개 정도 설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해양시설물 중에 그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생산설비와 시추설비. 이번에는 시추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추설비는 드릴십이 있습니다. 드릴십은 주로 모양이 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내부에 그 이동할 수 있는 추진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추 설비에 비해 갖고 굉장히 설비가 크기 때문에 원해까지 가가지고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있고
주로 시추 장비는 여기 대리를 통해 가지고 배 중간에서 밑으로 드릴링 장비를 내려 가지고 구멍을 뚫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릴링 장비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이동이 쉽기 때문에 원해에 있는데 작업이 끝나면은 다시 또 터그보트가 와서 끌고 가고 이러면은 굉장히 비용적으로 보나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위치는 보통 보면 하부에 스라스트라고 그 위치를 잡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프로펠러로 되어 있는데 그 DPS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위성에서 좌표 신호를 받아가지고 좌우 이동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DPS는 세미 서머지블 타입하고 주로 이 드릴 ship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무어링 장비가 없죠. 따로 뭐 체인이나 이런 걸로 위치를 고정하지 않고 항상 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텐더 리그. 텐더 리그는 주로 바지에 시추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상부의 크레인으로 탑사이드에 올려서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 다시 해체해가지고 싣고 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탑사이드에 별도로 시추를 하려면 이제 고압으로 머드 같은 걸 갖다 밑에 드릴링하고 나면은 칩 같은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밖으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머드를 보내가지고 머드하고 그 칩이 섞이게 해가지고 배출을 시킵니다. 그런 장수와 설비가 필요한데 텐더리그 같은 경우에는 바지에 그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에 크레인이 되기 때문에 옮기고 내리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설치하고 자주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셀프 엘리베이팅 잭업 리그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추를 할 때 고정식 타입인데 배처럼 이동할 때는 이 상부 구조물이 플로팅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할 때는 이 다리를 갖다 전부 올려가지고 이 상부에 올린 상태에서 이동을 하고 작업장에 가면은 다리를 전부 내려가지고 바다 밑에 다리를 내려가지고 잭업을 해가지고 이 상부 구조물은 바다 위로 이래 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전부 다 물 같은 걸로 채워가지고 하부를 갖다가 다진 후에 드릴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이거는 상부 드릴링 장비는 좌우 앞뒤로 이래 약간씩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높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헐 파트하고 요거 다리 레그를 갖다 만들어 갖고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육상에서 조립을 했고 삼성은 바다에서 끼워 넣어서 조립을 합니다. 그 육상에서 하려면은 이게 또 테스트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부에 물 넣어갖고 다지고 이러려면은 굉장히 그 진해력이 강한데 그런 데를 찾아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전부 여기 기어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톱니바퀴로 이렇게 돼가지고 엘리베이터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가공 정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 레그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이름을 캔틸레바라고 그러는데 요것도 레일을 따라가지고 좌우 앞뒤로 움직이면서 밑에 굴착을 하게 되겠는데 요거는 한 위치만 되는 게 아니고 쉽게 레일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 위치에서 조금씩 홀이 다른 위치에 구멍을 뚫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밑에 다리를 내리기 때문에 수심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옮길 때는 그 추진 장치가 없기 때문에 터그보트나 이런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 서머지블 리그. 세미 서머지블 리그는 밑에 하부에 이거를 폰툰이라고 그러는데 폰툰 기둥을 칼럼이라고 그럽니다. 대부분 작업할 때 밑에 하부 구조물을 갖다가 바다에 깔아 앉혀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치를 고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어링 장치를 이용해갖고 그 체인을 이용해갖고 위치를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PS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밑에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뜬 상태에서 위치를 조정해가지고 드릴링을 하는 그런 설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DPS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깊은 바다에서 굴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할 때는 터그보트로 견인해서 이동을 하도록 합니다. 밑에 그 프로펠러는 잠시의 위치 조정만 하는 거지 추진 장치로는 쓰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해양 설비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다 드렸고, 다음에는 해양 시설물의 사고 사례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